한국을 확보한 쪽이 전쟁의 승기를 쥔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면 충돌했습니다. 48시간 만에 국제 유가가 20% 급등하고 중동 주요 항만과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전 세계가 확전의 공포에 숨을 죽이고 있는 이 순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전략회의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전쟁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반도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율 돋는 국격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국제정치학을 가르친 지 30년이 넘었고 한때는 국방전략자문으로 일하기도 했죠. 오늘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에서 피로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어젯밤 터진 뉴스 때문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이 공격받았으며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20%나 폭등했다는 속보가 밤새 쏟아졌습니다. 세계 증시는 3조 달러가 증발했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패닉에 빠졌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데이비드 밀러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세우고 있었는데 해병대 출신답게 미국 군사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파티마 하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리웨이는 노트북 화면에서 중국 언론 보도를 훑어보고 있었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데이비드가 바로 손을 들었어요. 그는 이란이 먼저 도발했고 미국이 응징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이니 곧 끝날 거라는 확신도 덧붙였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진 건 사실이지만 이건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에요. 저는 칠판에 수도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파이프 하나를 그리고 그 위에 밸브를 표시했죠.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수도관입니다. 이 좁은 통로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해요.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실려나가는 유일한 길이죠. 이 수도관이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전기료가 폭등하죠. 경제가 멈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이란은 바로 그 수도꼭지를 쥐고 있어요.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뢰를 뿌리고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날려서 어떤 유조선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데이비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 해군이 그걸 가만 놔둘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물론 가만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2척이 페르시아만에 배치됐고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죠. 비대칭 전략입니다. 저는 칠판에 작은 점들을 여러 개 찍었습니다. 이란은 값싼 드론 수백 대를 동시에 날립니다. 한 대당 제작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 드론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막으려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써야 하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란은 돈을 조금 쓰고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해요. 게다가 이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죠. 무기를 공급하고 경제 제재를 우회할 루트를 열어주고 외교적으로 지원합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국이 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지도 못해요. 전쟁은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죠.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겪을 거고 아시아는 물류 대란에 빠질 겁니다. 이건 미국 대 이란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저는 칠판의 수도관 그림을 다시 가리켰어요.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 힘을 유지하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동맹이 필요하고 안정된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이란은 약하지만 그 약점을 무기로 만드는 법을 알아요. 해협을 막고 시간을 끌고 상대가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죠. 데이비드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승리를 누가 함께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총을 쏘는 사람만큼 뒤에서 총알을 공급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구나. 다음 시간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자료가 있었죠. 국방부 전략 보고서 한 페이지였는데 거기엔 학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여전히 뉴스에 쏟아지는 중동 전쟁 속보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밀러는 이번에도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파티마 하산은 노트를 펼쳐놓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노트북으로 중국 언론의 분석 기사를 읽고 있었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전쟁이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실제로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국방부 전략 분석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중동 분쟁 시 작전 지속 능력 평가. 화면에는 여러 국가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그리고 맨 아래쪽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켰죠. 여러분, 이 목록에서 어색한 이름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데이비드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왜 한국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리웨이도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파티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강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정확히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중동 전쟁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그 주위에 3개의 원을 그렸어요. 첫 번째 원에는 전투라고 적었고 두 번째 원에는 보급, 세 번째 원에는 지속이라고 썼습니다.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 3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투는 총을 쏘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보급은 그 총알과 폭탄을 계속 공급하는 일이고 지속은 그 모든 걸 오래 버티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은 그 3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미국은 전투 능력에서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보급과 지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중동처럼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울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화면을 넘겨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미군이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안정적인 기지방어 체계, 끊이지 않는 연료 공급, 원활한 물자, 수송,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동맹국 협력. 학생들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미군 기지들은 중동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란이 뭘 했습니까? 드론 수십 대를 날려서 사우디 공군 기지 근처를 공격했어요. 다행히 요격했지만 만약 방어에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피해를 입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아니면 더 많은 방어 자산을 투입하거나. 둘 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래서 현지 동맹국들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미군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이 알아서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새 슬라이드에는 중동 국가들의 방공 시스템 도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년간 방공망 구축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최신 레이더, 요격 미사일, 지휘 통제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죠.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급 국가별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데이비드는 미간을 찌푸렸고 리웨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파티마는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우디가 이란의 드론을 막아내는데 사용하는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도표를 추가로 그렸어요. 미군 기지를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의 동맹국 방어망을 동심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미군이 직접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어선이 튼튼하면 미군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죠. 데이비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보조 장비 아닙니까? 핵심은 미국 무기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에서는 주력과 보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해야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레이더가 고장나면 미사일을 쏠 수 없고 지휘 체계가 마비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쓸모가 없어요. 이건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가 펑크나면 못 가는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국방부가 왜 이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을까요? 단순한 예의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지속하는데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방어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운송, 전략 물자 조달, 정보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죠.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전쟁을 못 치른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못 치른다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비용이 몇 배로 뛰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위험이 커지죠. 전쟁은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곧 국내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정치적 압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리웨이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싸게 공급할 수도 있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공급망만 사용하죠. 새로운 공급자로 바꾸려면 테스트하고 통합하고 훈련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전쟁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앞에서 터지지만 오래 버티는 힘은 뒤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건 맞지만 그 힘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동맹과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중 하나일 뿐이지만 빠지면 안 되는 하나입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을 지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조금씩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론 공격의 경제학, 그리고 왜 값싼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지에 대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지난 시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여전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팔짱을 끼지 않고 펜을 손에 쥐고 있었고, 리웨이는 태블릿에 중국 군사 전문지 기사를 띄워놓고 있었으며 파티마 하산은 이미 노트 2페이지를 빼곡히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변화를 느꼈죠. 지난 시간의 보고서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한국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숫자로 증명해드리죠. 저는 칠판에 간단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비용 대 방어 비용이라고 큼직하게 썼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들어 칠판을 응시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계산입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돈이 바닥나면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이란제 드론 한 대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샤헤드 136이라는 기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 속 삼각형 모양의 작은 비행체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이 드론 한 대의 제작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어요. 대략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중고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데이비드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싼 드론이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불길에 휩싸인 정유시설 사진이 나타났어요.
2019년 9월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이 공격받았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 생산량의 절반이 하루아침에 멈췄죠.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증발했고 국제유가는 즉시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무기 몇십 대가 세계 경제를 흔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티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우디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까? 미국 무기로 무장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의 방공망은 그런 공격에 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드론은 낮게 날아오고 천천히 움직이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은 빠른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막도록 설계됐거든요. 느린 드론대를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죠. 마치 대포로 모기를 잡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계산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쓰고 그 아래 숫자들을 나열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어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데 40억 원을 쓰는 겁니다. 리웨이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리웨이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전략이에요.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르죠.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강요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란이 값싼 드론을 한 번에 50대 날려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학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약 15억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숫자를 칠판에 적었어요. 맞습니다. 이란은 15억 원으로 50대를 날립니다. 그럼 미국과 동맹국이 이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2천억 원이 넘겠네요. 저는 그 숫자도 칠판에 적었습니다. 15억 대 2천억. 이게 비대칭 전쟁의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란은 매주 드론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200대, 1년이면 2000대 이상입니다. 상대는 계속 싼 무기를 쏘고 우리는 계속 비싼 무기로 막아야 하죠. 이런 식으로는 미국도 오래 못 갑니다. 예산이 먼저 바닥나거든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해법이 있습니다. 싸게 막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저는 화면을 넘겨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레이저 무기, 전자전 시스템, 소형 요격 미사일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시스템들은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몇십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한 발에 1,000원도 안 들죠.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대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 국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독일,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한국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북한의 드론 위협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왔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경험이 기술 개발로 이어진 겁니다. 실전 데이터가 쌓였고 실패를 거듭하며 개선했죠.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실험실에서 갓 나온 시제품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작동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대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과 실전에서 검증하는 건 다릅니다. 전쟁터에서는 실험하지 않아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사우디와 UAE는 이미 테스트가 끝난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화면에 실제 계약 사례를 띄웠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도입한 대드론 레이더 시스템 목록이었어요.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최근 뉴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밤하늘에서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실제 영상이었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방어의 모습입니다. 비싼 미사일 대신 레이저와 소형 요격체로 막아낸 거예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칠판의 계산식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짜리 공격을 10억 원짜리 방어로 막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효율적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 방패를 만드는데 한국이 기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구조의 일부인 거죠. 데이비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파티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여러분,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싸우느냐가 승패를 가르죠. 저는 강단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전쟁을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숫자가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퍼즐 조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방어의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로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도 칼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칼을 움직이는 연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물길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해협을 가리켰습니다. 첫 시간에 이곳이 세계 경제의 수도관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 해협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석유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미군이 싸우는데 필요한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하루에 소비하는 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숫자를 띄웠습니다. 약 40만 리터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여기에 전투기들이 출격하면 등유가 추가로 필요하고 호위함들도 연료를 먹고 보급선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 해군 전체가 한 달에 소비하는 연료는 천문학적이에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자체 석유 생산국 아닙니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미국 본토는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죠. 하지만 중동에 배치된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유조선으로 연료를 실어와야 할까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까지.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미국에서 중동까지의 해상 운송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반면 중동 산유국에서 미군 기지까지는 아주 짧은 녹색 선이었습니다. 거리의 차이가 명확했죠. 그래서 미군은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합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서 직접 공급받는 거예요. 빠르고 싸고 효율적이니까요. 파티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전쟁이 멈춥니다. 연료 없는 전투기는 날 수 없고 연료 없는 군함은 떠다니는 철덩어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미군을 공격하는 것보다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리웨이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육로로 운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파이프라인은 이미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송유관을 드론으로 공격했죠. 육로는 더 위험합니다.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호송에 막대한 병력이 필요해요. 결국 가장 안전한 건 바다입니다. 유조선으로 대량 운송하는 거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유조선 사진이 나타났어요. 특히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배의 구형 탱크를 신기한 듯 바라봤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고 중동 LNG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LNG가 전쟁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화면을 넘겨 발전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기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레이더가 돌아가고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고 기지의 모든 시설이 움직입니다. LNG 공급이 끊기면 방공망이 마비되는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에너지와 전쟁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어요. 문제는 이 LNG 운반선을 누가 만드느냐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건조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한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약 70% 이상이었죠. 리웨이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능력은 중국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LNG 운반선은 다른 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LNG 운반선의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영하 160도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특수기술이 필요해요. 탱크 설계, 단열 기술, 안전 시스템 모두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폭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기술만 사용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LNG선을 만들어 왔고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배를 선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실제 계약 사례를 보여줬어요. 카타르가 최근 발주한 LNG 운반선 100척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량 한국 조선소에 맡겼죠. 사우디와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들이 중동의 가스를 실어 나르고 그 가스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방공망을 돌리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료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에 전쟁이라고 쓰고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연결했어요. 드론 방어, LNG 운송, 발전, 방공망, 전투 지속.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총을 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끊기지 않고 작동해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리웨이가 마지못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없이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비싸지고 느려지고 위험해집니다.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전쟁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동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전투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총을 쏘지 않아도 전쟁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방패를 만들어주고 연료를 운반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전쟁의 일부예요. 어쩌면 총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전투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이런 시스템은 몇 달, 몇 년을 지탱해야 하니까요. 데이비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에 한국이 왜 보고서에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쟁의 속을 들여다봐야 진짜 구조가 보입니다. 리웨이도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티마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제 학생들은 전쟁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정보와 기술의 싸움 말이에요. 일주일 후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너지 공급망을 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연료가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연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인공위성 궤도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수많은 점들이었죠. 현대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위성들이 없으면 미군은 눈먼 거인이 됩니다. GPS 없이 미사일은 목표를 찾을 수 없고 정찰 위성 없이는 적의 움직임을 볼 수 없으며 통신 위성 없이는 명령을 전달할 수 없죠. 전쟁은 더 이상 땅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전부 미국 기술 아닙니까? GPS도 미국이 만들었고 군사위성도 미국이 운영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위성은 미국이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지상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위성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는 지상국에서 받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레이더 정보, 통신 신호, 영상 데이터가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씩 쏟아집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예요. 파티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반도체요? 컴퓨터 칩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군사용 반도체입니다. 저는 화면에 작은 칩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전투기의 레이더를 돌리고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방공망의 계산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리웨이가 즉시 반응했어요. 미국도 만들고 중국도 만듭니다. 대만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반도체 공급망 지도를 보여줬어요.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미국이 잘하죠. 하지만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고 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수년이 걸려요. 전쟁 중에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공급망이 필요한 겁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그럼 대만 아닙니까? TSMC가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대만은 확실히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있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국가의 반도체 생산 능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이라고 불리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리웨이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듭니다. 자급자족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최신 세대 메모리는 한국과 미국 기업만 양산하고 있어요. 중국은 2세대 이전 기술을 생산하는 수준이죠. 전쟁에서는 한 세대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속도가 2배 빠른 시스템과 느린 시스템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전투의 영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목표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재밍을 회피하는 장면이었죠. 학생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첨단 반도체예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도 곤란해지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즉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후부터는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무기를 생산할 수 없고 고장난 장비를 수리할 수 없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해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치명적이에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TSMC와 삼성이 공장을 짓고 있죠. 하지만 그 공장들이 완전히 가동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기존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칠판으로 돌아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위성, 데이터 처리, 반도체,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표시했어요. 전쟁의 신경망입니다.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돼요. 이란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려 하고 전자전으로 통신을 방해하려 하죠. 하지만 그걸 막아내려면 더 빠른 반도체, 더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리웨이가 마지못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기술 경쟁이네요. 누가 더 빠르게 발전하느냐의 싸움이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미국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맹국들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우위를 유지하는 거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만의 로직 칩, 일본의 소재 기술, 네덜란드의 장비 기술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동맹 이야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21세기 전쟁은 기술 동맹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첨단 기술 공급망이 끊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제 국방부 보고서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전략기술 파트너 국가 목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핵심 파트너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 배터리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니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리웨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겠죠.
기술도 검증됐고 공급도 안정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치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위기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말이죠. 파티마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구조에서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데이비드와 리웨이가 동시에 파티마를 바라봤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이 구조 안에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만약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복도로 나가면서도 계속 그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파티마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한국이 이 구조에서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칠판에 큼직하게 한 단어를 썼습니다. 붕괴. 그리고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봤죠.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 동안 다뤘던 모든 구조가 하나의 거대한 도표로 나타났어요. 방공 시스템, LNG 운반선,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이 모든 연결고리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방공 시스템입니다. 저는 도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사우디와 UAE가 운영 중인 대드론 레이더 시스템의 상당수가 한국 기술 기반입니다.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비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과 비용 문제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한 세트당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고 납품까지 2년이 걸립니다.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영 중인 방공 기지는 15개소입니다. 전부 미국 장비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3배로 뛰고 완전 교체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해요. 그 3년 동안 방어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란은 그 구멍을 놓치지 않겠죠. 파티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 에너지 운송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카타르가 발주한 LNG 운반선 100척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배들이 없으면 중동에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단이 사라집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재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LNG선 건조 경험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술 이전과 검증에만 5년이 걸려요. 5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고 중동 LNG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운반선이 부족하면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전기료가 치솟고 공장들이 멈춥니다. 그러면 동맹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압력이 생기고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새로운 도표를 그렸습니다. HBM 메모리 점유율 90%. 이건 대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미국이 자체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 공장들이죠. 하지만 완전 가동은 2028년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졌는데 2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였어요.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군의 신규 무기 생산은 6개월 내에 30% 감소하고 1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측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해한 겁니다. 데이비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한국 없이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몇 배로 뛰고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고 동맹이 흔들립니다. 단기전이라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전이 되면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칠판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첫 달에는 재고로 버팁니다. 석 달째부터 부품 부족이 시작되고 6개월째부터 작전 차질이 생기고
1년째부터는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초반에 밀려도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쪽이 불리해지니까요. 리웨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약점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점입니다.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동맹의 가치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냐 아니면 파트너와 함께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이 전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빠지면 시스템 전체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게 지난 50년간 한국이 쌓아온 전략적 가치입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한국을 그냥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크게 약화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요소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총을 쏘는 병사 뒤에는 그 총알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있고, 그 전기를 만드는 가스가 있고, 그 가스를 운반하는 배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고리 어딘가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검증된 기술과 안정적 공급망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분야가 많네요. 특히 전쟁처럼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파티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분류하는 거군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문서의 한 페이지였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 동맹국 분류표였는데 한국이 최상위 티어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 전쟁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적 판단이에요. 한국 없는 시나리오는 미 국방부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의 수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인식이 넓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복잡해진 거죠. 아무리 강한 나라도 혼자서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21세기의 현실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의 도표를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가루가 날리는 소리만 강의실에 울렸죠. 마지막 글자를 지우고 나서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수강생이 20명 남짓이었는데 오늘은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복도에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데이비드 밀러는 맨 앞줄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고 리웨이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파티마 하사는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전쟁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어체계, 에너지 공급망, 기술 동맹,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죠. 오늘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피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저는 최신 기사를 가리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방공 시스템 긴급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한국방산 업체였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기사를 띄웠어요. 카타르가 LNG 운반선 추가 발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시 한국 조선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구조입니다. 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하고 한국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거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가운데에 전쟁이라고 쓰고 주변에 여러 요소들을 배치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동맹, 지속성. 그리고 각 요소마다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이게 바로 현대전쟁의 지도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직접 총을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을 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제공하죠. 방패를 만들고 연료를 실어 나르고 정보를 처리하는 칩을 공급합니다. 이게 없으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어렵고 비싸지고 위험해집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수업을 듣고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전쟁에서는 양보다 질이, 가격보다 신뢰성이, 가능성보다 검증이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췄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분쟁 지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동, 동유럽, 인도-태평양. 그리고 각 지역에 연결된 공급망 네트워크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선이 한반도를 지나갔어요. 학생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치, 경제적 위치까지 포함하는 거죠.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강대국은 힘을 과시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항공모함을 보내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하지만 진짜 강국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조용히 일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할 때 호출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호출되면 정확히 필요한 걸 제공하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의 변화를 보여주는 타임랩스 사진들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 민주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이 나라는 선택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대신 기술력으로 세계를 돕기로요. 고립과 대결 대신 협력과 통합을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구조입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는 양방향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하죠. 안보 우산, 시장 접근, 기술 협력 모두 미국이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이에요.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약해지는 구조죠. 데이비드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동맹을 약자가 강자에게 기대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맹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네요. 강자도 약자 없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국제관계의 핵심입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학생들을 마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전쟁의 표면에서 시작해 깊숙이 들어갔고 보이지 않던 구조를 발견했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70년간 쌓아온 선택의 결과라는 걸요. 파티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구조는 계속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시스템의 싸움이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가 힘을 갖는다는 것. 한국이 계속 혁신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다면 그 자리는 유지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건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전쟁 없이도 전쟁을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힘을 과시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을 바꾼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힘만 믿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봅니다. 리웨이도 다가왔어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 이 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협력이 대결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파티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전쟁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칠판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큰 원과 연결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로 썼습니다. 필요해질 때 호출되는 나라.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았죠. 창밖으로 학생들이 복도에서 여전히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할 차례였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장이 돌아가며 배를 만들고 칩을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총성이 울리는 곳은 중동이지만 그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일부는 한반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전쟁의 진실이었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거친 모래바람 속에 세웠던 조선소와 공장, 그리고 밤을 새워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궈냈던 그 기술들이 지금 세계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동 하늘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어도 세계 경제의 거대한 동맥이 끝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어 습격해와도 동맹국들이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위성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전장의 승패를 읽어내는 그 압도적인 힘의 한 축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곳은 저 멀리 타국의 땅 중동이지만 그 거대한 전쟁의 판을 밑바닥부터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와 분단의 아픔, 그리고 지독한 가난을 오직 땀과 눈물로 딛고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호출하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들지만 진정한 강국은 위기의 순간에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법입니다. 지금 전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 단단하게 세계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이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